사실 우리 네. 그 이제 서여회라고 저희 네. 더불어숲에서도 네.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서체 공부해서, 근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일부 우리 서예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을 폄하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 한국 미술사의 대가이시고 평론가신 우리 예, 유홍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하나만으로 그냥 뭐 깔끔히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소위 아카데미즘이 갖고 있는 그 뭐예요, 자기 벽 콘크리트 치는 그거가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제가 선생님 잠깐만요. 그 선생님 그 아까 제가 소개한 평론의 도입부에서 신현목 선생에 대한 총괄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생의 인품 그리고 그렇죠.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는 찬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건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어차피 그 서여기인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서여기인 그렇잖아요. 그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여기인에서 잠깐 좀 선생님 말씀 아니 그게 글씨는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근데 그게 거니까. 전통 그 조선 시대는 그렇다 그렇죠. 치는데 네. 현대에도 그 서여기인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련만 가지고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서예가 갖고 있는 또 동양의 미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네,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다산 글씨 같은 경우야 얼마나 해맑아요. 그게 그분이 인품하고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것 같은데? 네. 추사의 경우에는 인품도 인품이지만 그분은 아티스트예요. 진짜. 그 추구해 간 거, 조형적인 추구가. 다산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술적으로 이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글씨가 많이 남아있죠. 많죠. 다산도. 다산 큰 글씨는 없어요. 백범 선생 글씨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총 맞아가지고 이 떨림이 있어갖고 백범 글씨체가 이렇게 떨리지만은 그거 백범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느껴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의 서예가로서 그러니까 작가 의식이라고 할까요? 신영복 선생이 지향하는 거는 아주 정통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현대적인 조형을 추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글씨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하는 거가 이분이 그 자기 선생 정양 조병호 선생의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양 선생의 행서나 초서는 아무렇게 쓴 것 같이 서툴고 어수룩해 처음 대하는 사람 잠시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바라보고 있으면은 장교어절, 어리숙함 속에 그 기교를 감춘다. 그렇습니다. 장교어절, 감출장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기교가 들어있는, 즉 일견 어수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범상치 않은 기교와 법도가 있는, 그리고 엄정한 그 필법의 중봉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추사의 경우에도 불계공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추사는 잘 쓰고 못 쓰고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하는 그거를 경지를 넘어서는 거, 이게 노자의 말 중에 대교약졸이라고 있어요. 큰 재주는 졸해 보인다. 이 대교약졸을 영어로 번역한 거가 멋있더라고요. Great mastership is like foolish.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근데 그 맛은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죠. 뜻은 전달이 되네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도 인도와 예도란 글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 선생님이 인용하시니까 제가 하나 인용을 하는데, 그 서여기인과 맞는 거라 제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나 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가기에 앞서 뜻을
붓을 잡는 자세를 성실히 함으로써 먼저 뜻과 품성을 닦는 오히려 먼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과 품성이 비로소 훌륭한 글씨와 그림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 즉 사람의 도는 예도, 예술의 도에 장엽을 뻗는 신근인 것을, 즉 큰 잎사귀로 뻗어나가는 뿌리인 것을, 그리고 예도는 인도의 대하, 큰 바다로 향하는 자그마한 시내인 것을, 그리하여 최고의 예술작품은 결국 훌륭한 인간, 훌륭한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76년 7월에 이제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 그게 딱 들어있는데, 지금 그 정양 선생님 글씨를 지금 인용하신 것과 이것이 이렇게 그렇죠. 합쳐지면 서요 기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어리숙하지만 그 속에서 진실 보는 거가 거의 비슷한 그 예술 세계인데, 그 무의랑 장일순 선생이 그분이 정말로 그 당신이 지향하는 세계의 한 예술을 본 게 그 군고구마 장사가 그 드럼통으로 있는 중에 군고구마라고 써놓은 그 글씨체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실성만 남고 어떤 기교가 없다고. 그 얘기가 이 신용복 선생에서는 그 서도하나 속에서 그 어머니 글씨에 똑같이 나와요. 그게 매우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그때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어머님의 모필체 서한이었다. 당시 칠순의 할머니였던 어머니의 붓글씨는 물론 궁서체가 아니다. 칠순의 노모가 옥중의 아들에게 보낸 서한은 설령 그 사연의 절절함이 아니더라도 유다른 감개가 없을 수 없지만 나는 그 내용의 절절함이 아닌 그것의 형식, 즉 글씨의 모양에서 매우 중요한 느낌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서한을 임서하면서 나는 고아하고 품이 있는 귀족적 형식이 아닌 서민들이 정서가 담긴 소박하고 어수룩한 글씨의 체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형식을 지향하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합쳐진 게 신용복 선생의 글씨 서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유영준 선생님 무슨 말씀 붙이셨냐면 혼신의 힘과 정성이 배어 있는 단련미가 있다.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근데 그 말을 사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그런 단련미를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글씨 쓰셨다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유영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엄청난 단련을 하신 것이 그렇죠. 글씨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런 서체가 형성도 안 되고 그 감동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의 감동을 느낄 때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그 사람의 그 지단한 시간들을 견뎌낸 그런 분들 속에서 감동을 느끼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면 이제 진실로 깨끗이 쓰고자 하는 글씨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깨끗이 쓰고 싶다라는 진솔미가 담겨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그런 아닐까? 글씨를 보고. 네. 그분이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쓰신 그런 꼭꼭 눌러 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붓 세워서 쓰는 그런 펜 세워 그걸 저에게 그 바라는 그런 걸 본 게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사람의 정서란 게 일반적인 게 있어서 비슷하게 서로 공감이 되나 봐요. 그 마음의 그 수련이라고 그럴까? 작가적 수련이니까. 기교가 있는데 기교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진솔한 것으로 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거는요. 차라리 이 기교를 그냥 내는 거가 편하지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림에서 문인화풍이 문인이 직업화가가 갖고 있는 사실성을 넘어서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 문인들의 분위기를 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웬만한 환쟁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나 마찬가지 얘기죠.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 또 지적하셨던 게 지금은 한문 서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글 서체 아까 어머님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재밌었던 게 우리 유영준 선생님이
한문 오소체하고 네. 우리 한글을 이렇게 대비시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죠. 해서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자체는 있는데 행서와 초소, 행초소 같은 게 좀 불분명하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신영복 선생님이 한글 행서체를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네. 행서체로 자기 체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것도 참 독특했습니다. 그 그렇죠. 시각이 네. 그런 말씀을 누가 선생님 말고 누가 하셨나요? 아니, 뭐 누군가 또 아 그래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신영복 선생님 연구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 예. 이게 예. 한글로 후민정음의 나란 말씀이 쓴 거는 그건 한글 예서체예요. 그렇죠. 네모 반듯하잖아요. 반듯하게. 예. 반듯하게 되고 굉장히 멋있어요. 광개토대왕 비문 글씨체. 예서체, 전환 예서체. 네, 그거하고 거의 같은 그 감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활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그 한글 들어가 있는 그 활자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례본 활자체. 나중에 명조체라고 얘기하는 걸로 워드에 나오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한글 워드의 명조체 같은 거죠. 그거 말고 궁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꺾는 거 약간. 꺾어서 그걸로 내려왔는데 그거보다 이 내간체라고 해가지고 편지 글씨체, 흘림체죠. 네. 그 글씨체 속에서 신영복 선생은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냈을 거예요. 내가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 내면서 표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글씨를 언간독이라고 하는 언문으로 편지 쓰는 법이라는 책 속에 있는 걸 집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목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씨가 그 칼맛이 있죠. 몰랐습니다. 그게 그러한 그 글씨 한글은 한글대로 이렇게 서체가 그 발달해 오는 중에 어쨌든 신 선생님의 이 내가 말하는 어깨동무체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참 우리 서예사의 큰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평가해 주셨는데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이게 너무 좀 더불어서 사무국장 입장에 치우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선생님께서 송나라 때 이제 그 미불체 말씀을 신호국 선생님도 그렇게 좋아하셨다 했는데 사실 미불에 대해 제가 평가할 수준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정경이라든가 동시대인이고 그 앞에 보면 구양순이라고 하는 또 대단한 그 송나라 의회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당나라 때 사람들이죠. 그 학풍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계의 풍조라고 하는 데서 세례를 받았는데 신영복 선생님은 정양 선생님한테 배운 거, 뭐 그 전에 이제 만당 성주표 선생님한테 잠깐 하고 그거 말고는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례를 확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한글 서체에서 이러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던 힘,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아주 그 미불 그쪽보다 더 좀 열악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느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한글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죠. 이분이 글씨 서법을 한자를 쓰면서 배웠지만은 이걸 한 거가 이 신영복 선생의 작품 중에서 참 그 공들어가는 게 춘향전 팔복병풍을 쓴 글씨요. 그건 굉장한 수련이거든요. 그럼 글씨 써가는 그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호흡으로 써가면서 중간중간에 쉬고 뭐 했을 적에 이게 그거야말로 구도하는 자세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건데 그거를 한글로 여섯복 병풍 그거를 메트를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가 한글에 대한 애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인생이 겉이 번들어한 게 아니고 속이 진실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글.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난해 보이거나 또는 또 사나워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
그 모든 것을 그 서체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복체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전반적인 그 풍도 없는 그 어떤 수련을 여럿이 하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걸 이제 바탕 삼아서 뭐가 나온다든가 이랬으면 더 됐을 텐데 우리 그 선생님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신용복 선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글 써주면서 나한테는 안 써준 거를 몰라. 몰랐어요. 내가 여태 안 써줬나? 그리고서 끝내 안 써줬어요. 맨날 나는 기금 마련전 한다고 가서 빌려오고 그랬는데 결혼식 내 작은 아들 결혼식에 이제 해줘서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희성 씨가 그 황토현 동학을 쓴 시를 신용복 선생이 글 쓴 저 시를 그 당시 90년 써놓은 거는 한국역사연구회에 내가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초기작으로 지금 있을 거예요. 우리 신 선생님 글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하나는 꼭 넣고 싶은데 이 글씨를 쓰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글씨를 넘어서는 그 생각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얘기예요. 일껏 붓을 가누어 조신하게 그은 획이 그만 삐뚤어 버릴 때 저는 우선 그 부근의 다른 획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서 그 실패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획과 획의 관계 속에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서도의 관계론이죠. 그러니까 그 글씨 때 이게 똑바로 하고 옆으로 갔을 때 고다음 글씨를 또 꺾어가지고서는 완결도를 놓는다. 이건 글씨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렇게 그 자신의 철학과 사상이 글씨에 투영이 된 건데 뭐 유럽은 그런 전통이 없는데 동북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한자든 한글이든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는. 난 관계론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도 글씨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뭐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유영준 선생님 편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유영준 선생님이 신용복 선생님 글씨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실 거고 하는데 저희 더불어숲에서 만든 올해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체 한번 같이 보시자고 했고요. 한 장만 넘겨서 우리 1월 달에 뭐죠? 1월 달이? 1월 달에 글씨와 그림인데요. 네. 글씨물을 소개하자면 희망은 지지 않는다.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요. 저희 더불어숲이 만든 올해 2024 신용복 서화달력 관심 가지고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